안녕하세요. 이렇다 228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인쌤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차인쌤입니다. 네, 오늘 시간이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나오셨어요? 뭐 제목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예술이 뭐길래. 네. 자, 네. 이렇다면 네.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님이 초보인 티를 냅니다. 네, 예술이 이게 뭐길래.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대본이 있지만 네. 또 우리가 방송할 때 대본이 없는 것처럼 하는데 자연스럽게. 저보고 그러잖아요. 대본에 제목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네, 그렇습니다. 예술이 뭐길래. 예술이 뭐길래. 옛날 무슨 드라마가 무슨 뭐길래 있잖아요. 사랑이 뭐 사랑이 아,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김수현 작가의 라떼는. 네네네 그런 공전의 거죠. 히트를 기록했던 드라마죠. 저는 몰라요, 잘. 네. 아 그래요? 그 시절에 어떻게 뭐 없었어요? 그 시절에 안 살아 있었나 봅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가 그 다루는 주제들이 정치 경제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간이님이 이런 이제 사회적인 이슈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예술을 주제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조금 이게 무슨 얘기일까 궁금해지는데요. 왜 예술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예, 뭐 오늘 뭐 순수 교양, 오늘 교양 시간입니다. 네. 교양 강좌 시간. 순수 교양으로서 예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뭐 아무런 맥락 없이 이거를 생각하게 된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자기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했잖아요. 그건 아시죠? 예, 알죠. 예, 알죠. 근데 네. 구체적으로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뭐 대충 좀 알고 있습니다. 뭐 오늘 주제하고 딱 맞는 건 아니지만 네네.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예술이 뭐길래를 꺼나게 됐던 이유는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재명 지사 아까 뭐 기본소득 도입 뭐 자기 입장 정리했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만 먼저 조금 잠깐 해볼게요. 이제 시작 단계만 우선 얘기해 보면 이재명 지사 그 기본소득 그 정리된 입장 보면 만 19세에서 29세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대상자는 약 70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네.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모든 국민한테는 연 100만 원씩 우선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해서는 2023년도 하반기서부터 청년 12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으로 다 시작해가지고 임기 중에 청년 200만 원, 일반 국민 100만 원 지급을 실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가지고 뭐 액수가 적어가지고 뭐 용돈 수당이니 뭐니 뭐 얘기가 많았는데 네. 최재형이라는 사람도 나와서 뭐 그거 갖고 뭐 하냐고 그랬는데 비판도 많이 받았죠. 네네. 연 8만 원이 큰 돈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어쨌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시행 첫 해에 소요 예산이 약 20조인데요. 근데 국가 재정 규모가 내년 후년이면은 620조에서 630조 정도 늘 것이고 기존 재원하고 우선 순위 조정해 가지고 첫 해에 20조를 마련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뭐 참고로 작년 말에 이제 통과한 작년 12월 7일인가 국회를 통과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2021년 올해 예산 규모는 약 558조입니다. 아하. 내년 예산 아직 뭐 국회 통과 안 했지만 그 기재부가 짠 예산에 따르면 593조입니다. 593조요? 네, 네. 그렇구나. 네. 그럼 첫 해는 그렇게 하고 뭐 향후 재원 마련 방안이나 도입 방안과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 좀 소개할게요. 네네. 기본소득 확보, 재원 확보 방안으로다가는 먼저 재정 구조를 개혁하겠다. 그 다음에 예산 절감하고 지금 이제 예산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이상의 자연 증가분 예산, 세원 관리 강화 등을 위해서 25조 원 이상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두 번째로다가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존 예산 갖고 거기서 운영 잘해가지고 네. 한 그 25조 정도 남기겠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다간 연간 60조 원을 오가는 조세 감면분 순차 축소를 통해서 여기서도 약 25조 이상을 확보하겠다. 지금 이제 세금 감면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세금 감면해 주는 게 지금 한 이제 60조 되는 모양이에요. 이거를 처음부터 확 없애버리면 반발이 있을 테니까 네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줄여나가서 여기서도 한 25조 정도 확보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세 번째로다가 이게 좀 전형적이었어요. 기본소득 토지세 하고 이제 탄소세 도입을 얘기했습니다. 이거 그 기본소득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지사가 약간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초기에 보여서 우려를 했는데 네, 네. 이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기본소득 토지세. 2만 하고 끝나면 좀 섭하죠. 그렇죠. 3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네. 기본소득 토지세 1% 하면 한 50조 되고요. 아. 그다음에 탄소세는 이제 30조에서 많게는 64조까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재원은 이렇게 마련한다는 겁니다. 저희 뭐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뭐 우리 예. 시건이님도 속해 있고 저도 속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통해서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네,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많은 사실 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이 사실 꼭 필요한 것이고 어차피 이 지사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목적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 거는 일단 활용할 만하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얘기를 좀 이제 뭐 좀 정리해 보면 기본소득은 충분한 검증과 재원 확보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일시 전면 시행은 불가능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고요. 뭐 이런 이제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실험들을 한 이유가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기 목표로 차기 임기 내에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소득 정책을 아까 1단계, 2단계 이렇게 실시해서 효능 증명을 한다면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도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지사가 말을 했고 아울러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에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서 기본소득 공론화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 뭐 이 지사가 지금 이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이제 막아보겠다. 토지 보유세를 통해 가지고 확실한 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동산 투기 막아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시키고 실거래 1주택 보유자나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면 긴급하게 전국토에 대한 기본소득 토지세를 부과해서 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보유세 뭐 이번에 발표문에는 기본소득 토지세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국토보유세 도입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는데요. 이 부분은 확실히 전향적이고 환영할 만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기본소득 관련해서 이게 활동을 이제 열심히 못해도 이제 계속 해왔고 이렇다 해서 방송을 계속 해왔잖아요. 대통령 후보자가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자기 정책으로 가져가고 이런 걸 옆에서 보니까 되게 좀 감동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어떤 정책 자체를 대통령 후보자가 이것을 하려고 한다. 되게 요즘 기분이 좀 좋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기본소득 정책에서 좀 후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거의 다 받아들인 것 같고 뭐 입장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려와는 달리 상당히 전향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우리 시간이님은 이제 토지보유세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탄소세 생태계에 대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재작년에 이미 찍었더라고요. 김천희 TV에 탄소세 생태배당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 마돈나님이 얘기했듯이 그게 이제 또 대통령 공약으로 나오니까 뭐 기분이 남다르네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9월에 이제 독일이 총선이 있습니다. 예, 독일 총선에서 이제 지난 몇십 년 동안 독일을 사실상 이끌어온 기민당 기사당이 또 집권하느냐, 아니면 지난 3년 동안 여론조사 2위를 달려온 녹색당이 연정을 수립해서 집권을 하냐 이제 기로에 서 있는데 이번에 녹색당 총선 공약도 클라이미트 보너스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세로 걷어서 이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연료비라든가 생활비를 쓸 수 있도록 돌려줄 것인가. 이 공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그린회가 녹색당이 독일에서 좀 약진하길 저도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 이 지사가 이제 이런 그 중요한 뼈대 얘기 이외에 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농민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 등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도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하나 플러스를 시킨 게 있어요. 그 다음은 뭐 얘기는 안 나왔던 건 아니지만 전면화되지는 않았었는데 문화예술인 기본소득도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들었고요.
이제 문화예술인들의 이제 특성이 뭔가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뭔가 강하게 뭘 주장하고 이게 옛날에 스크린 쿼터제 이후에는 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좀 모였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뭐 부끄럽지만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등단 작가가 올려주십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이 경기도에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네. 첫 공청회 때 제가 발표했습니다. 저도 약간 이거 깔때기 이게 자꾸 깔때기 방송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죄송합니다. 말이야. 깔때기 좋습니다. 네. 예. 그 오늘 얘기는 그래서 뭐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제 문화예술은 기본소득 시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예술이 뭔데? 예술이 뭐길래? 그래서 이거를 뭐 그 기본소득과의 뭐 기본소득 도입의 필연성, 정당성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냥 예술이 도대체 뭔가 현대 사회에서 예술은 뭐였지?라는 거를 한번 교양 증진 차원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교양 증진. 예술은 무엇인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딱 사서 봤거든요. 네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저자 이름이. 야, 이게 좀 갑자기 대학교 1학년 때 네네. 교양을 썼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대학교 1학년 때가 언제적이야, 선생님. 정말 진짜 언제 때냐 이게 지금 6.25 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하여튼 갑자기 교양적 얘기가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그러면 얘기를 꺼내신 이유가 예술인 기본소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징검다리를 만드시는 건지 그런 목적으로 오늘 얘기를 꺼내시는 건가요? 예, 뭐 그 제가 저 자승자박일 텐데 미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 할 수 없을 텐데 어쨌든 사실 제가 그 문화 혹은 예술과 관련된 기본소득 정책 요거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요즘 그런데 하도 뭐 주변에 상황이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데 그 의지를 천명하는 차원에서 오늘 예술 알아보고 나 이거 기반해서 예술인 기본소득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는 것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관님이 그걸 하는 게 맞는 게 원래 전공이 예술 철학 전공을 하셨잖아요. 아니, 저는 뭐 그 미학과에서 박사를 하긴 했지만 사실 저는 굳이 따지면 뭐 철학 미학도 철학이니까 근데 저는 뭐 순수 철학에 가까운데 예,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강사 자리는 전부 이제 미학 관계된 게 그것밖에 안 돼서 할 수 없이 무지하게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뭐 40대까지 미술사 책도 막 몇 권씩 보고 그러셨구나. 사실 제가 무교양인이었는데 교양이 좀 쌓였습니다. 강의하느라고. 예술이 무엇인가에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술은 생활고다. 이거 같은데. 너무 슬퍼요. 이거 비유적으로 맞나요? 그거 아닌가? 오늘 그 예술인 기본소득을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네네. 말씀드린 대로 뭐 필요성, 정당성, 그다음에 구체적인 도입 방안 이런 것들은 제가 향후 과제로다가 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도대체 예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탄생했고 지금까지 어떤 전개 과정을 거쳐왔느냐 이 과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해졌지만 예술처럼 복잡하고 난해한 분야가 없어요 이게. 이제 뭐 복잡하죠. 짧은 시간에 이제 청각적으로만 내용을 전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방송이. 그래서 이제 과도한 단순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적인 식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저 사람 뭐 이렇게 뚝뚝 잘라서 얘기를 해. 근데 그거는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나오시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방송의 특성이니까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예술 분야 중에서 특히 제가 오늘 미술을 중심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현대예술에서 총화는 역시 미술회화고요. 그다음에 또 미술을 중심으로 한 이론화 작업이 가장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대예술로는 좀 미술 위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그걸 따르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 덧붙일 것은 제가 이제 전반부는 스타니스제프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미국 이름이 뭐라고요? 스타니스제프스키. 스타니스제프스키. 예. 여기 무슨 러시아 분인가요? 아니요, 미국 사람입니다. 러시아 계죠. 이민을 왔겠군요. 조상집 누구 중에 키로 끝나다 보니. 스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Believing is Seeing인데 원래 제목은 그걸 우리나라에서 번역하면서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 일부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방송대 교재 문화비평과 미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방송대 네네. 교재는요. 네. 그 돈을 많이 써서 그런지 완전 클래식이잖아요. 왜 그 이게 책이 공간에 다 좋아요. 있었어요. 어떤 예, 분야든지 맞아요. 다 좋은데 특히 이 책은 최현희 선생, 정준영 선생이 두 분이 공조하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최현희 선생님하고는 이제 같이 미학과 강사로서 네. 같이 있었는데 네. 최현희 선생님 글에 많이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걸 좀 네네네. 밝히겠습니다. 이거 좀 최현희 사봐야겠네요. 선생님 네. 이해해 주세요. 문화비평가 미학. 네, 좋습니다. 사봐야겠습니다. 예. 자, 그럼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무리 그 여러분들한테는 보여드릴 수 없어도 네네. 우리 그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보이는 TV. 제가 PPT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네. 잠깐만요. 이걸 보이는 TV니까 제가 영상 하나 찍겠습니다. 하면서. 예, 잠깐만요. 네. 우리 이거 막 유튜브로 안 하냐고 막 네. 그때 청취자 1위 그 네, 얘기했었는데. 시작해 주시죠. 네네. 이렇게 해놓을까요?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시간이 보이고요. 자, 비너스. 이게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인데 왠지 와. 친숙합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거죠. 예, 몸매 너무 친숙해. 베르사유 베르사유 궁전. 궁전. 거울의 방. 가봤습니다. 네, 다 가보셨죠 여기? 네. 와. 베르사유 궁전. 예, 궁전 여기가 그렇게 또 옛날에 똥이 즐비했다는 그랬죠. 그 유명한 정원이죠. 네. 예. 모나리자. 이건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고 레오나르도 그렇죠. 다빈치. 갑자기 조용필이 생각나지? 네. 죄송합니다. 그거 너무 좋아하셔. 자, 이건 보셨어요? 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디상 마르셀 디상이 아, 이걸 했어요. 예. 엉덩이가 뜨겁다는 뭡니까? 이거 설명하기가 길어서. 예. 이거 뭔가를 나중에. 패러디한 것 같은데요. 차라리 이걸 이런 거를 할까? 그런 게 재밌다니까요,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이거- 거 해줘야 돼. 요건 수염이 났네요. 모나리자님이. 옆에 우리 견공도 있고. 뒷상이 만든 그 네네. 엽서예요, 엽서. 엽서. 이거 아세요? 몰라요. 샘. 변기 아니에요? 소변기. 소변기? 소변기죠. 예. 소변기인가요? 소변기. 여기 샘. 팔이는 안 그려져 있네. 파운틴이라고. 예. 네. 그 아니 뒷상이라는 분은 모든 걸 다 비틀고 풍자하고 패러디하고 뭐 이런 분이에요? 역시 교양이 있으시구나. 네. 등단 작가. 달라. 역시 달라요. 아니 지금 벌써 저는 딱 진짜 미알못이에요. 아니 그 아무것도 몰라요. 작품들이 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제목은 셈인데 이거 이거 하나 하나가 참. 이게 너무 재밌겠다. 나 이런 거 너무 재밌어. 이거는 넘어가고요. 네. 뭐 어차피 관계는 없지만 잠깐 얘기하자면 이건 대지미술. 나서 환경미술, 대지미술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건 이제 페미니즘 계통들 여기죠. 신디 션 유명한 이제 페미니스트. 이 사람도 페미니스트입니다. 에바 헤세. 뭐 잘 아시는 앤디 워홀, 실크 스크린. 네, 뭘? 바바라 크루거 이 사람 이건 못 봤는데. 네. 신성인데 요 천지창조 일부분이네요. 고요게 잡아놨네요. 우리는 신성에 투자한다. 이거 저 데카르트를 뒤집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아니죠. 이 말이 더 맞지 않아요?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네, 이게 더 맞죠. 예, 현실적으로 아주 맞죠. 그렇죠. 뭐 이건 뭐 시스테나 성당 내부,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해박 스케치들. 대박이야 정말. 뭐 대단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냥 인간이 아니야 내가. 보이는 라디오는 요 정도에서. 자, 이 정도에서 하시죠. 모택동으로 잘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얼핏 보셔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1번은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아까 손가락 그림 아담의 탄생인데 그 이태리 시스티나 성당 벽화의 일부잖아요. 네네. 아주 유명한 그림이고. 그렇죠. 2번은 이제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3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자, 4번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프랑스 출신 작가 마르셀 듀상의 샘인데 이 중에서 예술 작품을 좀 골라주시겠습니까? 어떤 게 예술 작품일까요? 다 예술 작품 아니에요? 다 아닌가요? 천지창조, 모나리자, 뭐 여러 개인데. 아니 미켈란젤로만 생각해도 지금. 아니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미켈란젤로한테 빠지나요?
근데 어쨌든 모나리자. 그러니까. 네. 모나리자. 저 루브르 박물관 가서 봤는데 음. 그 루브르 박물관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데가 모나리자거든요. 이게 유리가 안에 들어 있어서 가까이 가서 보지도 않고요.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실망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요. 예술이 아닌 건 아니고. 아니 다 같아요, 다. 나 기다리다가 안 찍어버릴까 그랬어.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렇죠. 너무 실망했죠. 네. 네. 진짜 작고 보잘것 없어요. 네. 네, 뭐 모나리자의 매력은 딴 데 있는 건데요. 사실은. 딴 데 있는 건가요? 그 이제 그 모나리자 막 곁다리 빠져도 되죠. 네. 모나리자가 왜 유명하겠습니까? 눈썹이 없어서. 또 모르겠어요. 모나리자. 거기에 그 한 정지된 화면이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인간이 담을 수 있는 모든 표정이 다 있대요. 오. 그 얼굴에 기쁨 뭐 이런 것들이 그럼 다 보기에 있고. 따라 다 다르게 보이겠다. 그렇게 보인다는 예, 거예요. 자기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겠다. 슬프게도 보이고 웃는 것으로도 보이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또 그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나도. 그럼 그것만 예술 작품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답이 뭡니까? 자 정답은 네. 네. 마르셀 듀상의 샘이었습니다. 변기. 네. 아니 왜요? 자 이제부터 네. 그 얘기를 풀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계속 네. 반발하겠는데 뭐야 막 이런. 뭐야? 예술이라는 게 네. 사실 근대의 소산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예술이라는 건 옛날에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예술이라는 거는 뭐 앞만 빨리 잡아봐야 18세기 후반에 등장했던 것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그 전에 만들어진 것들은 뭐 예술이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예술이라는 말은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예술이라는 말이 고대의 테크네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왜 테크네에서 테크놀로지나 테크닉이나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테크네가 중세 아르스라는 말로 바뀌고요. 아르스에서 이제 아트가 되는 건데 S하고 T는 그저 라틴 계열에서는 같이 뭐 호환될 수 있는 말이에요. 서구어에서는. 그래서 그게 그거긴 한데 아르스. 그러니까 중세나 고대 때나 전부 다 테크넨이 아르스니 이런 것들은 무슨 감상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현실에서 쓰이는 현실에서 소용이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솜씨였어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제 아무리 뛰어났다고 해도 요즘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칠 잘하는 미쟁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 영화 간판 그리듯이 물론 그 사람을 그 르네상스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고소득자였고 그다음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사회적 평가가 높긴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지식인은 아니고요. 그냥 생활에 필요한 귀족도 아니고요. 벽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뭐 그렇죠. 이런 정도의. 그래서 근데 요즘 그 근대 이후의 예술가는 사실 중세의 사제들을 대신할 정도로 어떤 그 신적인 것, 영원한 것들을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표현해주는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그런 지위는 안 되는 거죠. 그 전에는. 그리고 예술 작품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때만 해도 모든 것은 일상생활의 맥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미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일상생활의 맥락에 있었다. 그러니까 삶의 필요에 따라서 그 도구나 수단으로 쓰였던 거예요. 근데 현대예술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목적을 구현하지 않아요. 여기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스타니스제프스키 같은 분은 미국의 미국 미술사 교수인데 이 양반은 이렇게 과감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예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현재 우리의 시각에서 현재 우리가 예술이라고 부르는 시각에서 과거를 재구성해서 끼워 넣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까 밀렌도르프의 비너스 보셨잖아요. 비너스는 보통 옛날 것 중에서 여자 나체를 상징한 건 다 비너스라고 붙여요. 그다음에 앞에는 출토된 거를 얘기해서 밀로 섬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밀로의 비너스. 빌렌도르프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근데 이걸 예술 작품으로 다 전시해 놓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 옛날에는 그냥 만들어서 썼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인형놀이 하려고 생활의 어떤 이유였겠죠. 뭐 다산을 아까 목표하거나 뭐 여러 가지 등등의. 듀상이라는 사람 아까 그 샘 사실 우리가 보면 그냥 그
뒷상이 그냥 일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일반 상점에서 산 거예요. 소변기를 사가지고 알머트라는 서명을 해가지고 그 전시회에다가 출품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고 이거야말로 뭐 현대예술을 대표하는 작품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웃기죠. 왜 이렇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그 얘기를 좀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 왜 뒷상에 무슨 뭐 변기만이 예술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오늘 전이예술 얘기하나 뭐 그런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술이라는 것의 의미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뒷상만이 지금 현대적 의미에서 예술 개념에 합치된다 그런 뜻이었구나.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좀 보완 설명을 하면 18세기 전반 이전에 우리가 지금 예술 작품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전부 다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는 성당의 미사, 즉 예배 의식을 위해서 제작된 것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예술 작품으로 감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결코 아닙니다. 그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드로잉, 회화 이런 것도 예술 작품으로 제작된 게 아니에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드로잉과 회화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썼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심지어 자기가 예술가로 불리는 거를 싫어했어요. 나는 지식인이지 내가 내가 학자지 왜 그런 부류에다 섞느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신분이 더 높은 사람이죠. 사실 실제로. 엄청난 지식인 아닙니까? 네, 실제로. 학자 취급을 받기를 원했지 예술가라고 하면은 지금은 예술가 더 좋은 표현이 요즘 느낌에 맞게 옛날 예술가를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 쟁이에요. 환쟁이란 말이 있어요. 그렇죠. 환쟁이나 그 쟁이라는 거 있잖아요. 독쟁이. 그 쟁이라고 하시면 딱 맞아요. 쟁이 중에서 실력 뛰어난 놈이에요. 미켈란젤로는. 쉽게 말하면. 제가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분명한 것은 옛날에는 일상생활의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혹은 이제 라스코 동굴벽화나 이런 것들은 보면 주술적인 목적을 위해서 혹은 이제 베르사유 궁전 같은 경우는 절대 왕정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목적의 도구 수단으로 쓰였는데 근대 예술은 뭐냐 이제 그런 것들은 예술로 안 친다. 우리는 예술을 위한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인 시대 거기서 만들어지는 어떤 것을 예술 작품이라고 칭한다 이런 말입니다. 시간이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 예술이란 말은 과거에도 있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예술은 18세기 후반에 탄생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두 번째는 18세기 전반기 이전에 예술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다. 근데 실은 현재는 근대 이후는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 뭐 이걸 이제 일상생활의 맥락이었다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미학이나 예술 이론 쪽에서는 어떤지 잘 그거 이제 일상생활의 맥락이라는 말이 그 미학 용어예요. 그거 자체가요? 네, 일상생활 속에 있었다라는 거를 일상생활의 맥락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현대 예술은 일상생활의 맥락으로부터 벗어남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18세기 후반 이후에는 그러니까 예술은 독립적인 사회의 한 영역이 되었고 뭐 다른 목적을 지니지는 않는 그 예술 자체, 그러니까 예술을 위한 예술 뭐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게 이제 그것만이 이제 예술인 거죠. 그것만이 예술이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맥락에 있는 예술. 그거와 달리 예술을 위한 예술이 되면 그럼 그게 오히려 또 지금의 의미의 예술은 일상생활로 좀 분리된 게 아닌가. 오히려 독립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착종돼서 혼란이 좀 있는데 제가 그걸 하나하나 지금 조금 정해진 시간 내에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상생활의 맥락에 있는 예술 혹은 또 예술을 위한 예술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르냐 구체적으로 좀 말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제가 이제 예술이 근대의 발명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근대 이후 바뀌지 않는 게 있을까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근대 자체가 근대의 발명품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싶은데 어쨌든 근대 사회에서 예술은 다른 분야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자기 논리하고 위상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러면 근대가 이제 중세하고 구별되는 큰 특징이 뭐겠습니까? 제일 큰 뭐 우리 세계사 시간에 많이 배웠죠. 이성에 대한 믿음, 뭐 합리성, 뭐 효율성의 존중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합리성, 즉 이성에 기반한 과학과 기술의 유용성에 대한 신뢰, 그렇죠. 진보의 원리에 대한 믿음 이런 게 특징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사회 영역이 합리성의 영역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조직 운영되는 것, 혹은 그것을 지향하는 것, 그것이 근대의 특징이죠.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이성 합리성에 기반했다. 그다음에 가장 효율성을 추구한다. 이게 근대의 논리다 이거잖아요. 근데 예술은 이걸 거부하는 거죠. 합리성과 효율성에 기반해가지고 예술이 되겠습니까? 예술이란 장르의 특성이기도 한데 그 합리성과 효율성에 기반한 사회 조직화를 부르주아적 가치 척도에 의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반감하고 혐오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비인간화된 그 일상적인 현실을 거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근대성, 우리가 이제 모더너티라고 하는데 이 모더너티에는 두 가지 모순적인 성격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과 기술의 진보, 산업혁명, 자본주의에서 야기된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변화의 산물인 모더너티. 이걸 이제 사회 역사적 모더너티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이제 다른 말로는 부르주아적 모더너티 또는 계몽주의적 모더너티 이렇게도 불러요. 우리가 흔히 뭐 근대를 극복하자 그럴 때 나오는 그 근대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부 혐오로서 이성 대신에 감정과 상상력을 중시하는 미적 모더너티로 구분되는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근대를 이해할 때 헷갈리는 게 아니 뭐 이성도 중시한다더니만 또 사람들이 감정도 굉장히 중시해. 그렇잖아요. 또 좀 이게 왜 그러는 것들. 거야? 이게 근대성 자체가 이렇게 두 가지 사회 역사적 모더너티와 미적 모더너티의 대립 속에서 근대성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그 모순적인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분열적으로 삶을 사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완전 분열적이죠. 굉장히 분열적이잖아요. 이 자체가. 근대의 특징은 제가 독일어로 슈팔퉁이라고 하는데 분열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정치는 분권. 그다음에 경제는 분업. 그다음에 학문은 분과학. 과학화잖아요. 분과 학문이 과학이잖아요. 분과 학문이라 해서 다 나뉘어요. 그런 이제 분열에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근데 근대성 자체가 이성 중시의 경향과 인간의 감각적 욕구를 중시하는 경향이 두 가지가 착종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가 사회 역사적 모더니티하고 또 하나가 이제 미적 모더니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양자가 공유하는 지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적 모더너티를 실현하려면은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술론에서 천재론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천재적 예술가에 의해서 수행된다 이렇게 봐요. 근데 사회 역사적 모더니티, 합리성 중심으로 하는 것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합리성이라는 건요. 그 자체로 층위를 갖고 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찬일생 공부 잘하셔서 모르셨겠지만 그 같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 이게 층위가 있거든요. 아, 그럼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어떻게 됐건 두 개가 그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공이 엘리트주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엘리트주의가 이제 우리나라도 심한데 일본도 그렇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너 누구 만나? 그러면 나 저기 뭐뭐 어떠한 찬이쌤을 만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일본에선 대화가 먼저 그거라는 거예요. 어느 대학 나왔는데 어느 출신인데 이제 우리도 옛날에는 그런 거 많았잖아요. 요즘은 묻고 싶어도 못 묻고 막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심한 곳이 일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박사과정 다닐 때 일본에서 유학 온 학생이 있었어요. 그 구주 대학하고 규슈 대학하고 도쿄 대학 동경대 출신 둘이 있었어요. 뭐 얘기하자 철학과였었는데 그 사람들인데 둘이 얘기를 안 해. 그렇게 왜요? 같이 잘 어울리는데 둘이 얘기를 안 해. 둘이 얘기를 안 하길래 내가 그 규슈대학 출신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서로 안 친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느냐면 아니 내가 동대 출신 앞에서 뭔 얘기를 합니까? 그래.
맞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뭐 계급이야? 예, 그 엘리트주의가 완전히 세상에. 아니, 제가 그거 뭐 그 하나의 현상을 갖고 보편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저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충격이다 그 정도라고. 한국에서 차별은 유가 또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 나스메 소세키 책 보면 나스메 소세키의 대학이란 말이 나와요. 네네. 그때 그 당시 19세기 말에 일본에서 대학이란 말을 쓰면 그 동경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동경대를 대학이라고 불렀다. 그게 딱 느낌이 오네요. 다른 건 대학이 아닌 거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제국 대학이 3개 생기는데 지금 이제 교토제대, 동경제대, 그다음에 동북. 이렇게 3개인데 이거는 이제 제대 3개인데 그래도 대학이란 말을 계속 또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건 넘사벽인 거지. 일본 역사에서 볼 때는.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제 패친 중에 하나가 노동운동가인데 시위 혐의로 어저께 이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대요. 근데 경찰이 제일 먼저 이제 조서를 꾸미잖아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아요? 어느 학교 나왔어? 이게 근대성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조서에서 제일 먼저 어느 학교 나왔어를 왜 써? 그게 조서인데 범죄 사실을 지금 조사하면 되는데. 그거는 좀 우리 그 육아 사회적인 저런 것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또 민주주의 경향이 있죠. 그래서 노동운동가가 그랬대요. 아니 경찰이 그걸 왜 조사하냐고. 그래서 자기는 거부했다 그러더라고요. 진술을. 옆길로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어쨌건 정리 좀 하면 우리 시간님이 얘기한 거 보면 현대예술의 첫 번째 특징은 일상생활과 연결된 게 아니고 예술을 위한 예술이다. 네네. 두 번째는 근대적 합리성의 모더너티를 거부하는 미적 모더너티였다. 네, 두 가지. 두 가지는. 뭐 두 가지가 특징을 이제 하나로 통합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술은 뭐 근대적인 어떤 질서를 거부하고 이에 포섭되지 않는 예술만의 어떤 독자적인 세계를 추구한다. 뭐 이런 것을 이제 미적 유토피아라고 하는 거 맞죠? 유토피아. 미적 유토피아. 근데 저는 좀 반댈세. 아니 반대라기보다 좀 참 거부감이 드네요. 아니 이건 이제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그 복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트주의가 내재되어 있다는 말을 왜 했냐면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전통적인 의미에 의하면 지금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렇죠. 이건 대의제거든요. 그렇죠. 대의제는 민주주의가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요소와 대중사회적 요소가 딱 착종되어 있는 게 이제 근대 사회고 그게 좀 모순적인 것이고 이질적인 것이 하나로 되어 있다. 우리 민주주의 사회 맞습니다. 다만 엘리트주의가 그 안에 뿌리처럼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 근대의 태내에 이미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자, 그런 뭐 차별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다 부셔 나가야죠. 네. 자, 근데 그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미적 모더니티, 미적 유토피아에 대한 추구 혹은 지향의 기반을 두고 나타나는 게 이제 바로 모더니즘 미술인데요. 오늘 제가 모더니즘 미술, 아방가르드,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 이 세 가지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모더니즘 예술은 예술과 사회 혹은 예술과 현실적 삶의 분리를 전제로 해서 반부르주아적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예술의 첫 번째 특징은 사회로부터 이탈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움의 추구에 있습니다. 모던이라는 말 자체가 라틴어 모도에서 왔거든요. 라틴어 모도는 나우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말에 그 담긴 뜻은 지금 게 중요해. 과거와는 달라. 달리 말해서 이제 새로운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던은 now라는 뜻이지만 결국 new라는 뜻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now와 new가 다 있네요.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야수파, 다리파, 청기사 그룹, 큐비즘 뭐 이런 그 유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좀 질문을 품다 보니까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어려워졌구나 현대 예술이. 일단 뒷부분 시간님 얘기부터 벌써 어려워요. 뭐 있어 뭐 큐비즘 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것과는 다른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이제까지는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일 테고 그러니까 이제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낯서니까 뭐 이게 뭐지 하는 이런 것도 있고 점점 그 갤러리 가서 보는 미술 작품들은 이제 이해 못하게 생겼고 막 이런 거 아닌가? 예, 그 청취자분들도 제 얘기보다는 마돈나님의 정리를 들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못 보던 것, 낯설은 것이 등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진다라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니까 원래 예술은 뭐였냐면은 그 우리도 좀 뭐 그림 잘 그린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똑같이 그려 잘 그린 똑같이 그린 옛날에 아그리파 그려보신 그렇죠. 경험 있으시죠? 고등학교 때. 요즘 이제 그거 없어졌는데 누구나 다 그 데생. 데생하잖아요. 그거 해서 뭐 아그리파 그려가지고서 무지하게들 진짜 아그리파 그리려고. 제가 진짜 아무리 열심히 그려도 태권브이처럼 생겨가지고 욕 엄청 먹고. 태권브이? 재미나네. 그래서 그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이 진짜하고 얼마나 똑같게 그렸냐였는데 이걸 이제 재현이라고 합니다. 리프리젠테이션. 그 재현이라고 하는데 어떤 대상을 그 대상과 얼마나 똑같이 재현해내느냐가 옛날에는 예술의 척도였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새로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예술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재현을 버려야 됩니다. 재현은 더 이상 새롭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재현을 버린다라는 것이 그 아까 제가 다른 방식으로 얘기했던 것, 뭐 목적이 뭐 일상생활로부터 분리됐다라는 뭐 얘기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해요. 예술은 재현을 포기했다. 예술은 여태까지 재현이었는데 재현을 포기했다. 그럼 이제 완전히 다른 예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18세기 이전과 18세기 후반 이후의 예술이라는 거는 사실은 같은 말이지만 다른 걸 지칭하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재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빨간 그 밑줄 쫙.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는 강의실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내가 좀 착각을 했군요. 그래서 예술은 재현을 포기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술이 외적 대상을 재현하는 거라면 예술은 재현되는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가치가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술이 독자성, 자율성을 지니려면 외적인 대상을 재현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핵심 과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더니즘 예술의 특징은 재현으로부터의 탈피, 예술의 자율성의 추구, 이 두 개로다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특징들이 그 개념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다가 그것이 실현된 것이 모더니즘 예술이라는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모더니즘 예술의 특징은 재현으로부터 탈피, 예술의 자율성 추구. 그래서 이제 대상을 재현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림은 점점 더 추상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인상주의 그림은 처음에 인상주의는 점점 뿌얘지죠. 그냥 하는 말로 보면 저 뿌얘 왜 저렇게 뿌옇게 그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뭐 피카소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먹을 수가 뭐야? 알아먹을 수가 없죠. 알아먹을 수가 없죠. 피카소쯤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릴 수 있겠는데. 나중에는 내가 더 나은 거 아니야? 내가 그릴 수도 있겠는 걸 막. 그래서 점점 더 대중들과 유리되는 추상화의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그 미술이 그런 식으로 재현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이후에 가장 큰 외적 충격은 사진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뭐 사진이 딱 나오니까 쟤는 뭐 그대로 재현하는데 난 이거 뭐 재현하는 데는 예언이 예술의 목표를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또 들고 나중에 그래서 포토 리얼리즘 그런 게 또 나오기도 합니다만 근데 어쨌건 이제 재현하던 시절의 그림은 좀 보면 이게 뭘 그렸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었는데 요새는 진짜 사실 좀 상당히 어렵고 최근에 이제 젊은 작가의 어떤 미술전을 간 적이 있는데 요새는 이제 이렇게 조형적인 게 또 많더라고요. 네, 조형예술. 근데 이게 왜 저게 돌고 있는지 이게 뭐 떨어져 있는 게 뭔지 왜 이걸 설명 안 들으면 알 수 없어요. 설명을 꼭 들어야 되고 그래서 옆에 작가가 붙어서 설명 안 해주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예술이 이게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음악도 그렇고 야
그 어려워졌는데 뭐 어쨌든 그래도 예술의 원래 목적은 모더니즘 예술의 목적입니다. 모더니즘 예술의 목적은 이제 워낙 공고한 이 현대사의 질서 있잖아요. 이거를 자기들의 영역, 예술 영역이죠. 그다음에 네네. 자기들이 가진 수단, 예술이죠. 네네. 이걸 통해서 파괴하고 균열을 좀 내보자라는 것이었어요. 모더니즘 예술의 목적은 모더니즘 예술이 추구했던 것은 적어도 이거였습니다. 아 근데 그러다 보면 혹시나 사회 질서 자체가 깨지진 않나요? 아니요, 그 질문 거꾸로 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질문을 제가. 사회 질서가 깨지냐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대부분은 거꾸로 질문들을 많이 하죠. 네. 아니 예술 안에서 뭐 자기들끼리 한다고 해서 사회 질서가 바뀌나? 보통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좀 예술가라서 다르시네요. 다르게 예술가들은 질문하고 그렇게 싶었어요. 믿었어요. 실제로 네네. 자기들이 여기서 이 부르주아적 질서에 대해서 혐오를 드러내고 네네. 그거에 대해서 균열을 내는 작업을 함으로써 결국 사회도 바뀔 것이다라는 네네네.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을 통해 가지고 파괴하고 균열낸다고 해서 사회 질서가 깨지냐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네네. 찻잔 속의 태풍 아니냐. 그래서 결국 엘리트들 니들끼리 하는 지적 유희 아니야? 뭐 이런 비판을 하게 되죠. 그쵸 너무 당연하죠 이런. 그래서 이제 반면에 무너질 것 같지 않고 기계처럼 돌아가는 사연시 답답하잖아요. 이런 그 암흑 속에서 바늘구멍만 하지만 유일한 밑에 역할을 하고 있다 예술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얘기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만 아무튼 반부르주아, 반합리성, 반자본주의를 기치에 내걸었던 예술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일정한 교양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감상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됩니다. 아까 어려워졌다 그랬잖아요. 네. 예술은 오히려 사람을 나누는 네. 계급 계층을 나누는 최후적 차별의 기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제 자본주의 나라 역사가 짧은 나라는 좀 예외적이긴 해요. 근데 유럽 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천민자본주의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천민자본주의라는 걸 너무 우리가 쪽팔려 하면 안 돼 사실. 그 유럽은 자기네들이 장구한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자기들은 세련되다 이거죠. 뭐 해놓은 거 보니 세련되지도 않더만 나중에 보니까. 어쨌든 네네. 그 예술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화 교양을 포함한 예술이 이건 한 세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새 뭐 예술가들이 꼭 이렇게 반부르주아 반자본주의적인 의식을 갖고 예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더니즘 예술이 그렇게 출발했다는 출발을 그렇게 했죠. 근데 뭐 그걸 이제 이해하려면 교양이 필요하다면 이 교양은 매우 자본주의적인 어떤 혜택을 잘 입은 사람이 이런 교양을 갖추기 쉬운 거니까 이 반자본주의적 예술을 이해하려면 자본주의적 교양을 잘 쌓아야 되는 이런 참 모순적인 아까 이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분열이라 그랬나? 분열적인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거에 세례를 거의 못 받은 일반 서민이나 노동자 농민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현대 예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예술에서도 감상 이해 능력으로 이게 참 교양층 또 비교양층으로 나눠지고 우리나라 같은 또 천민자본주의에서는 돈 좀 꽤나 있는 사람이나 예술 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좀 이게 완전히 안 되고 근데 또 근데 돈 좀 있다 하더라도 교양이 좀 안 갖춰져 있는 건 졸부니까 또 이해 못하는 거고 그치. 돈도 있고 교양도 갖추고 이래야지 좀 이해할 수 있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방송 중에 어떤 그 재벌 집에 약혼식에 어떻게 초대돼서 제가 간 적이 있어요. 한참 전 얘기예요. 몇십 년 전에. 그랬더니 굉장히 그 재벌이 자기 자랑하는 얘기야. 온 사람들한테 뭘 자랑하나 하면 우리 집안은 다 갖췄다. 그러니까 집안이 돈도 있고 학벌도 다 좋고 다 교양도 갖췄다. 이거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자하고 이 뒤에 게 없고 돈만 있는 졸부가 결국 예술 작품 감상해서 또 갈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품위가 없고 세련되지 못하다는 거죠. 그게 아비투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아까 그 찬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우리 근대인의 어떤 존재론적 한계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의 모순을 갖다 누가 먼저 합니까?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몸으로 알지만 그걸 개념적으로 아는 거는 지식인들이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학생운동할 때도 전유냐 대중이냐 그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그랬잖아요. 그 레닌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의식은 부르주아 그러니까 계급의 외부에서 노동자 계급으로 주입되는 것이다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에 근대 자체가 세속화 물신화의 진행이기 때문에 돈 있으면 다인 세상은 맞거든요. 뭐 예술적 감상 능력, 미감까지 갖추는 건 근데 한 세대에는 안 돼요. 졸부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요. 이게 컴플렉스야 사실. 그렇죠. 맞아. 아무튼 그 예술의 역설, 즉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거부하고 혐오에서 출발한 예술이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르주아 사회에서 성공한, 즉 안정적인 물질적 토대를 이룬 계층의 전유물처럼 되어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생산 계급이나 하층민들은 예술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고요. 되게 아이러니하다. 네. 그런데 19세기 산업혁명은 또 다른 문화 영역을 창출해내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대중문화의 등장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죠. 그러니까 순수예술과 대중문화의 대분할이라고 합니다. 미학에서는. 드디어 그렇군요. 이게 아주 사건이에요. 근데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더 그레이트 디비전.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판적인 입장들도 많았잖아요. 어떤가요? 되게 비판적인 입장이 많았죠. 그래서 대중문화는 대중사회의 탄생과 더불어서 이제 탄생한 거잖아요. 대중문화 자체가 주로 이제 공장 노동계급 도시화 뭐 이런 것의 산물이죠. 공장 노동계급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노동 시간이 극단적으로 연장됐었습니다. 지금 이제 모더니즘 예술 시기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문화를 형성하고 향유할 여유가 뭐 있었겠어요? 그렇겠죠. 근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래도 뭔가 시간 때우게 해줘야 될 게 필요하긴 해. 그렇잖아요. 네. 근데 요건이 뭐냐면 그다지 힘들여 하지 않고 또 짧은 시간에 긴장 해소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거기다가 또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즐길 수 있어야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단조로우면 지겨워서 재미가 없어. 그래서 요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가들이 이거를 딱 눈치를 채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대중문화 시장이에요. 소위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대중문화 산업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대규모 자본이 뛰어들고 상업적인 여가문화, 대량 소비를 위한 오락상품이라는 특성을 나타내는 이제 문화산업이 대중문화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분할, 그레이트 디비전. 네. 그럼 문화 영역에서 순수 예술을 향유하는 계층하고 저처럼 이제 대중문화를 향유하는 계층으로 이렇게 대별된 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순수 예술 하시는 분들은 대중문화는 저급하다고 무시하게 된 상황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게 아주 시간 역사적으로는 너무나 장구한 흐름이에요. 평등을 추구하는 것만큼은 평등을 왜 추구하겠습니까? 평등하지 않으니까 추구하죠. 평등 추구하면서 평등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그 무시, 나는 너랑 달라. 이게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미학에서는 순수예술과 이제 대중문화 이 영역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고요. 그렇겠네요. 이제 대중문화는 쟤는 난 얘기도 안 할래 이렇게 그러니까 뭐 간과하거나 배제하게 되는데 뭐 테오도 아도르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독일 사상가이자 미학자인데 이 사람이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 되게 유명합니다. 이게 뭐68 혁명 그 당시 어떤 언저리쯤이라고 보는데 그 이전 68 혁명을 추동해냈다라고까지 말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문화산업, 대중 기만으로서의 계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대중예술에 대해서 기만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중문화로서의 문화산업을 비판하고 있고요. 문화산업의 본질은 유흥산업이라는 데 있고 문화산업이 주는 유흥 혹은 오락은 현실의 부정성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사회 현실에 대한 저항 의식을 약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반면에 그렇지 않게 본 사람도 있어요. 발터 베냐민 같은 사람은 거꾸로 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기술 복제 시대 예술 작품 이걸 통해 가지고 대중문화의 긍정성,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보는 거는 원래 예술 작품이 왜 높이 평가를 받아왔습니까? 그 전에 그거를 발터 베냐민은 아우라라고 하거든요. 아우라. 그 아우라라는 건 왜 생기는 거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그것은 일회적으로 밖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회성. 복제가 불가능하죠. 복제 불가능하죠. 복제 불가능하고 그 오리지널리티가 있다는 네네. 거죠. 그 오리지널리티로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종교 의식에 쓰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사실 그걸 숭배하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천지창조하실 때 그렇죠. 입김을 불어넣고 실제로 우리는 지금 하도 비주얼 문화에 이제 어떤 면에서 좋게 말하면 쪄들어서 익숙을 넘어서 쪄들어서 무엇을 봐도 사실 감동하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 맨날 농사나 짓다가 일주일에 한번 딱 갔더니 성당문이 열렸는데 천지창조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있어 거기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오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우라 효과거든요. 쫙 빛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복제가 되기 시작해. 사진, 영화 통해서 무한 복제가 거의. 심지어 티셔츠에다 막 복제가 돼. 그리고 다녀. 교보문고 가면 복제품 많아.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건 다 지금 우리도 복제를 통해서 작품을 보지 뭐 실제로 본 게 몇 개나 돼요. 네, 그 머리 쳐박으면서 간신히 가서 그 모나리자 본 거? 그때는 보지도 못했어. 그냥 딴 사진 보고 하는. 그래서 어쨌든 이 무한 복제 시대에는 이제 아우라 효과는 없어진다. 네, 여기서 그 아도르노하고 베냐민 이 사람들 말 뭐 자체도 중요하지만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데요. 제가 영화로 한정시켜 가지고 아도르노하고 베냐민 얘기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화라는 건 이제 보면은 장면이 계속 바뀌잖아요. 장면이 계속 바뀔 때 보면 이제 아도르는 그걸 보고서 뭐라 그러냐면 영화라는 건 생각할 여지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정신을 계속 분산시켜 가지고 수동적인 수용만 가능하게 만든다. 이때 이것은 이때 이 영화라는 것은 대중문화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대중문화의 속성이 그렇다는 너무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이잖아요. 공급자가 그냥 그 생각들을 계속 주입시켜 주는 거잖아요. 근데 베냐민은 똑같은 걸 보고 완전 반대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장면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 사람들은 보면서 생각을 못해. 연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계속 딱 그 다음 장면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베냐민의 평가는 완전 거꾸로예요. 뭐라 그래요? 그래서 영화는 충격 효과를 준다. 그래서 몰입하게 만든다. 그리고 몰입햄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그 영화라는 거를 촉각으로 온 사방으로다가 다 그걸 수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각, 청각 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간접 체험을 그것보다 그 이건 제 해석이지만 간접 체험을 그거보다 리얼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뭐라 그러나 오히려 모든 사람을 그 체험을 하고 난 거를 나와서 얘기하게 만든다. 비평하게 만든다. 모든 사람을 비평하게 만든다. 오히려. 그래서 거기서 영화라는 것이 갖고 있는 혁명적 가능성을 봐요. 아도르는. 그러니까 대중문화가 오히려 어떤 기존의 예술판을 뒤집어 엎는 혁명성을 지니고 있다. 사실 그 말은 반은 맞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반은 맞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예술이든 뭔가 처음에 새로운 것들이 시작될 때에 이 비평가들은 이 갑론을박들이 이제 있었을 건데 그 시간이 한참 지난 이 시절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보니까 누구의 말이 조금 더 가깝다, 누구의 말이 좀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되게 흥미롭고 재밌네요. 아니 근데 사실은 아도르노하고 베냐민을 둘 다 소개한 거는 두 측면이 다 있죠.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상업 영화라는 것을 저거 하다 보면은 사실은 시간 때우기 하고 뭐 나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측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또 하나 영화를 보고 나면 누구나 다 평론가야.
그렇죠. 누구나 다 그래서 영화 평론가라는 직업이 참 먹고 살기 힘들어졌잖아요. 최근에. 영화 평론가가 욕 먹죠. 네. 아니 이런 명작에 5점밖에 안 줬어? 맞아. 요즘 거꾸로 됐어. T를 내네. 아 이거 9점을 줘야지 이러잖아요. 네이버 평점 갖고 싸워요. 네. 그러니까 그 미술이나 음악하고는 달리 영화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보고 있잖아요. 매니아층도 되게 두껍고. 네네. 근데 미술 작품이나 음악은 진입 장벽이 높아요. 맞아요. 특히 높아요. 현대 음악 누가 듣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맞아요. 무조 음악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린 그냥 도 닦는 고전 음악이나 바로크 이런 거나 들읍시다 우리는. 어려워요. 근데 영화는 누구나 평론가가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점을 간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뭐 요새 뭐 평점 테러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자신의 평점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자기의 평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세대. 그 영화에 보일 수 있는 특징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영화는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근대 예술 얘기하면은요 아방가르드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전이. 네, 이거 빼놓으면 안 되지 않나요? 네, 뭐 골자만 얘기할 거니까 이제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아방가르드 뭐 다 아시다시피 전위 부대를 가리키는 프랑스의 군사 용어죠. 근데 이제 이제는 이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급진주의를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예술의 영역에서 모더니즘하고 아방가르드는 같은 의미로도 쓰이고 다르게도 쓰여요. 원래 제가 진리는 논쟁 중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어디나 들어가 보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건 다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깊이 들어가면 다 논쟁 중인 거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대학 들어와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다 논쟁 중이라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예술하고 아방가르드가 같은 거냐. 예를 들어서 클레멘트 그린버그 같은 사람은 같은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르군요. 또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르게 보고 있고 막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예술은 부르주아 사회로부터 그 지배 논리에 포섭되지 않는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합니다. 이에 비해서 아방가르드는 부르주아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부르주아 사회가 낳은 부르주아 예술을 비판하려는 시도를 감행합니다. 들어보니까 그거 같은데. 근데 이게 뭐가 다른 거야? 지배 논리에 포섭되지 않으려는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 부르주아 사회하고 벗어나는 거고 부르주아 사회를 개혁하는 게 뭐가 달라? 근데 두 개는 다르지. 하나는 더 적극적이잖아. 아방가르드는. 그런 건가요? 왜냐면 그냥 거부하거나 그 포섭되지 않는다 정도였어 모더니즘은. 근데 아방가르드는 그걸 뜯어 고칠 거야 막 이런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그 어떤 개혁의 의지. 그럴수록 더 어려워지네. 그러니까 모더니즘 쉽게 얘기하면 모더니즘은 배기 숙제예요. 나는 산에 들어가서 세속하고 난 니들하고 안 어울려. 이거고 아방가르드는 내가 내려와서 바꿀게. 지금 해놨던 거 이거 잘못됐어. 그 괜히 부시고 다니는 거예요. 체게바라네요. 아방가르드 체게바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니까. 체게바라는 아방가르드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모더니즘 예술은 배기숙제.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모더니즘 얘기하면 옛날 사람이 나와요. 재밌다. 그 떠나. 딴 사람 해봐. 현실을 떠나. 떠나서 나 니들하고 안 어울려. 나 거기 거부 안 들어가. 이거랑 내려와서 기존에 이제 예술 해놓은 거 니네 이거 틀렸어 임마.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다르죠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특이할 것은 이제 아방가르드 운동은 인간의 실천적인 삶과 동떨어져서 오직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자율성을 추구하는 제도 예술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술과 삶의 통합을 다시 추구하는데요. 이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근대 예술의 출발은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벗어남, 즉 삶과 예술의 분리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아방가르드는 이제 다시 통합을 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결은 다르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근대 이전으로의 어떤 그런 측면들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랑은 전혀 아닙니다. 그건 다 전혀 아닌가요? 제가 그 얘기도 좀 할게요. 이를 달리 말하면 아방가르드는 예술이 다시 실천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예술 작품의 내용이 다시 사회적으로 의미심장한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게 좀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들도 개별적 작품 내용은 기존 하는 사회적 실천과 완전히 구분되는 예술만이 새로운 실천적 삶을 조직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어렵네요. 이 얘기 들으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뭐라고 말해야 되나. 자, 지금
배기 숙제처럼 고고한 척 니네가 산다고 해서 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삶으로 내려와야 돼. 그렇지만 그 결합이라는 게 옛날처럼 어떤 것을 수단으로서 수단과 도구로 쓰이는 건 아니야. 아니야. 여전히 우리는 네. 기존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것을 파괴함을 통해서만 다다를 수 있어. 그런 면에서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는 같은 것의 연장선이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네요. 적어도 그래도 태도가 다시 세속으로 내려왔다.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려 했다는 점에서는 모더니즘 미술과 구분되는 것이고요. 사실 경계가 대단히 모호합니다. 그럼 되게 모호해요, 진짜. 아니, 들으니까 더 우리 세상 사는 것이 사실 쌈박하게 뭐가 다르다고 정의한 건 다 틀린 거예요. 세상 삶 그렇게 분리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삶과 유리된 예술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네. 예술과 유리된 삶 또한 의미가 없다. 이게 아방가르드의 모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 꼭 이렇게 이거 혹시 말장난 아닙니까? 이상한 얘기하고 괜히 정말 매우 전위적인 느낌을 주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말도 하고 뭐 아방가르드 그러면 참 우리 모든 예술사조에서 좀 많이 멋있잖아요 프랑스 말.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봤자 아방가르드건 무슨 뭐 비판적 모더니티건 뭐건 간에 일단 예술품을 만들면 그 예술품은 부르주아 세계에 팔리고 부르주아 세계에 인정을 안 받으면 또 높은 예술로 인정을 또 못 받아. 이거 약간 모술 아닌가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점에서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결국 그러니까 아방이건 아니건. 저기 우리가 마르셀 듀상이 네. 그 탄식을 한 게 셈이라는 게 예술제도한테 퍼큐라고 그런 거거든요. 나 뭐 예술이 뭐 대단한 독자성 자율성이야. 그냥 있던 거 갖다가 내가 해가지고선 전시했다. 그래.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열광해요. 그 제도를 깐 거거든요. 네네네. 미술제도 엿먹어라. 예술이라는 거 니들이 만들어내고 거기서 조작해내고선 다 그러는 건데 그 질서 웃긴다, 역겹다 하고선 옛다 소변이나 먹어라라는 뜻이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소변기 갖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니네가 제대로 그렸다는 거나 이거나 뭐가 다르냐고 이제 갖다가 올려놨는데 사람들이 그거 열광을 해. 더 유명해졌어. 더 돈을 많이 벌어. 그래 원본 없어지니까 그래 또 사가지고 또 했어. 그래서 무려 16개나 제작을 해다가 갖다 올려놔요. 아니 뭐 아무거나 사다 하면 되는 건데 뭐. 변기회사 PPL인가? 뭐지? 그렇게 했었을 때 이게 이제 그 소위 뭐 그 예술의 이제 한계를 느껴지는 건데 이제 듀상 자신은 굉장히 실망했다고. 내가 엿먹으라 그랬는데 오히려 거기에 그거에 열광하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무섭네요. 예술 제도를 엿먹이려고 했는데 예술 제도가 자기를 오히려 포섭하면서 자기를 스타로 만들어주면서 그 사람이 말했던 그 반항 정신조차 상품으로다가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티셔츠에 책에 바로 찍히듯이. 아방가르드의 실패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자본주의의 자본주의가 자신의 부정성조차도 그러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자조차도 그 안으로 받아들이는 상품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우리가 뭐 옛날 학생운동하던 친구들도 사실 고급의 정치인 정치 상품이잖아요. 네네. 상품이 돼가지고 체제 안으로 들어가듯이. 네 맞아요. 똑같죠. 정치 영역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또 이제 예술의 영역만 가지고 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자본주의사는 정말 혁명을 팔잖아요. 혁명도 팔죠. 예, 그래야죠. 개발화 팔잖아요. 다 상품이에요. 다 상품.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나는 개념도 있는 사람이고 게다가 돈도 잘 벌고 교양도 있고 체제도 거부. 체제도 거부.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보통 어떤 예술 사조들을 가지고 아방가르드라고 하죠?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아방가르드 모더니즘과 이 아방가르드의 경계가 모호하다 그러는데 누구나 다 그래도 두 개가 나뉜다고 봤었을 때는 다다이즘하고 초현실주의를 여기다 넣겠죠. 이제 제가 오늘 이즘들에 대해서는 그거 설명하면 그 하나 가지고도 1시간 이상 걸리니까 생략할게요. 근데 하여튼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말씀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예. 그 마르셀 듀상도 다다이스트죠. 그래서 이제 그 다다이즘 초현실주의를 들 수 있겠고요. 그 벌써 뭐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뭐 아방가르드에 대해서 대충 얘기한 것 같은데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으로다가 바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네.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하셨는데 이게 제가 지금 다다이즘부터 되게 반가워진 게 뭐냐면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이 다다이즘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가 있었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90년대 엄청 예,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하려면 그 전에 다다이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저는 개념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 너무 익숙한 이즘들이 나오니까 반가운 그렇죠.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런데 이게 예술 분야에서도 어떤 일반적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을 구분을 하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뭐 좀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오늘 굵게 얘기한 게 이제 그 모더니즘 예술, 네. 아방가르드, 네.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렇게 물론 대중문화라는 것도 넣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들이 공통성을 계속 지니면서 공통성 내에서의 이제 차이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구분이 아주 뭐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렵네요. 그 예. 구분을 갖다 시도를 뭐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 포스트란 말이 우리나라 말에 좀 번역할 때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네. 보통 포스트 캐피털리즘 그러면 후기 자본주의라 그래야 돼, 탈 자본주의라 그래야 돼 그런 식으로 논쟁이 있듯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포스트 느낌이 정확히 안 와닿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술에서는 지금 그 예술에서의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일반적인 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둘 다 뭐 사실 같다고 봐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모더니즘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두 가지를 연관성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건 후기 모더니즘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단절과 구분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거는 탈모더니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탈모더니즘이라고 이제 해석하려고 합니다. 모더니즘을 벗어났다. 모더니즘을 벗어나려는 시도다. 그러니까 어쨌건 뭐 우리가 포스트 캐피탈리즘 할 때도 우리가 자본주의를 벗어나려는 시도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네네. 예술에서도 그렇게 이해하는 게 옳다. 이군요. 예. 어쨌든 모더니즘 예술은 부르주아 사회와 거리를 두면서 예술 혹은 예술가의 창조적인 힘 또는 상상력을 통해서 자본주의 세계를 변혁시킬 수 있다. 이런 믿음에서 출발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술과 사회 혹은 예술과 삶의 분리 이것 때문에 이제 모더니즘 예술은 그 엘리트주의로 다 귀결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대중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난해함으로 나타나잖아요. 맞아. 이게 무슨 뭐 세상에 대한 비판인지 뭔지는 지들끼리밖에 모르는 거예요. 막말로. 그러니까 작가가 설명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가들은 예술과 개인의 그 창조적 상상력에 의한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가들은 예술가 개인의 창조적 상상력에 의해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 모더니즘 예술과 예술가들을 그 비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있느냐. 예술에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존재했던 소재들이나 양식들을 빌려다 쓰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독창성이나 창조성 따위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소위 저자의 죽음 혹은 작가의 죽음, 그다음에 상호 텍스트성, 혼성 모방 등의 개념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이제 그 생각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기성 문화의 반기를 드는 반문화, 엘리트주의적 고급 예술에 대항하는 대중문화, 가부장적 남성주의에 항거하는 페미니즘 예술, 서구 중심적 제국주의나 오리엔탈리즘에 항거하는 제3세계 예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동안 주변적이고 부차적인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부상하게 되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아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 시간이님의 강의를 듣는 기분이네요. 이번 방송이 너무 재밌어요. 방송대 강의 같은 느낌. 그러니까 맞아. 예. 그러면 아방가르드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뭐가 다른가요, 선생님? 이거 또 네. 어려운데 시험에 나오나요? 자, 또 밑줄짝은 하지 않고. 네네. 좀 길지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모더니즘 예술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그 비인간적인 경제 논리나 도구적 합리성에 대한 항거에서 비롯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회 현실의 변혁과는 무관한 개인주의적 방식을 택한 거예요.
내가 그 천재적 그 예술가로서 네. 새로운 것을 내므로써 기존 질서에 그 통합되지 않는 형식을 개발해냄으로써 내가 이제 그 새로운 예술을 내놓겠다. 근데 역설적으로다가 체제 수능적인 반역사성 혹은 탈역사성을 띠게 됩니다. 아방가르드 예술은 예술과 삶을 분리시키는 일체 시도에 대해서 저항하고 삶으로부터 고립된 제도권 예술을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아방가르드는 예술과 삶의 통합 혹은 예술의 사유화를 통한 현실 참여를 추구하면서 모더니즘의 구조적이고 완결된 형식, 뭐 예를 들면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것은 예술 자체 내에서 자기 완결성을 지니잖아요. 바깥의 내용을 담고 있질 않아요. 천지창조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담잖아요. 근데 바깥에 있는 얘기를 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더니즘 예술 작품 보러 가가지고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그거. 바깥의 걸 재현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모더니즘은 그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는 그 안에서의 구조적이고 완결된 형식을 지니고 있어가지고 기존의 형식에 대한 반형식적이고 반예술적 실험을 감행합니다.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다시 합니까? 아방가르드는 예술과 삶의 통합 네. 혹은 예술의 사회화를 통한 현실 참여를 추구하면서 모더니즘의 구조적이고 완결된 형식. 이제 여기서 완결된 형식이라는 거는 그 예술 위한 예술이라는 거는 대상을 재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외적 대상을 재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천지창조 같으면은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이제 해놓고 뭐 요한계시록도 갖다가 이제 해놓고 이랬으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모더니즘에서 예술 위한 예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니까 그 안에서 자기 완결적인 구조를 갖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객관적인 대상을 그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드러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완결된 형식에 대해서 모더니즘 예술에 대해서 아방가르드는 반형식적이고 반예술적인 실험을 감행하는 거죠. 실험적이고 급진적인 예술 장식의 충격을 통해 가지고 수용자로 하여금 일상적인 삶의 실천들을 변화시키도록 촉구함으로써 현실을 비판하고 전복하는 기능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술과 삶을 재결합시키는 아방가르드의 시도도 역시 실패합니다. 그 뒷상 얘기처럼 그렇죠. 소변기 아방가르드 예술 역시 그 전위적 성격으로 인해서 전위적 성격이라는 건 사실 엘리트주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위하고 대중 학생운동 할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말해서 엘리트주의로 인해 가지고 일반 대중의 이해와 통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술과 삶, 예술과 사회의 결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아방가르드와 포스트 모더니즘은 일치하는데 역사적으로 아방가르드가 추구한 예술의 사유화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과 사회 변혁의 의지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예술을 상품화함으로써 예술의 사유화를 추구합니다. 이게 독특한 거죠. 사회에 대한 심미적 저항이 어떤 미학적 예술적 저항이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예술가들이.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예술의 상품화에 오히려 편승합니다. 예술의 상품화를 실천한다 그러는데 사실 편승이죠. 그래서 예술의 상품화에 편승해서 대중 속으로 들어간다. 아니 아무도 안 사주는 예술이 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 거죠. 아주 현실적으로 된 거죠. 한편으로다가는 좀 서글프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다가는 뭐 당연한 것 아닐까? 그렇잖아요. 아무도 안 봐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작품이. 그래서 그 팝아트에서부터 다원주의 경향의 행위 미술, 개념 미술, 비디오 아트, 백남준 선생, 환경미술, 아까 환경미술 보셨죠? 대지미술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똥을 싸도 제가 이게 똥을 싸도라고 말한 것은 피에로 만촌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 그 똥을 갖다가 통조림통 90개에다가 담아가지고 출품했어요. 자기 똥이요?
자기 똥인지 어쩐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90통이나 90캔이나 싸기는 어렵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1961년 뭐 이루어진 일인데 이렇게 똥을 싸도 되고 또 피오줌을 섞어 싸도 되고 이 말은 또 뭐냐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안드레스 세라노라는 사람은 오줌 예수라는 작품을 이제 만들었는데 오줌 예수. 오줌 예수 참 오줌 예술이란다. 오줌 예수. 오줌에다가 이제 황소피를 섞어가지고요. 거기다 예수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오줌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거네요. 오줌을 한 통에 거기다 이제 황소피 있잖아요. 네 섞어가지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여기 보세요. 예수상 봅시다. 근데 그럴 듯해 보이죠. 사진상으로는 그럴 듯한데요.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신성 모독이냐, 뭐 기독교 세계에 대한 엿먹으라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에서부터 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어쨌든 똥을 싸도 되고 피오줌 섞어 싸도 되고 이게 뭐 현대예술 보면서 사실 우리가 그 막말로 엑스라를 하고 있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시간이 그냥 지랄하네 이러는 게 낫지. 엑스랄이 더 세 보인다. 식빵이 더 세 대신. 그냥 지랄하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현대예술 보면서 사실 그 일반인들이 그 반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반감이 드는데 벌써 반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근데 거꾸로 말하면 이런 오만방자함, 이런 실험, 이런 치기도 없는 세상이라면은 그건 또 더 적막한 세상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오히려 어디다 똥 싸거나 피오줌 싸면은 이거 걸립니다. 사회 유지가 안 됩니다. 그렇죠. 도시 정화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객관화된 장애 이제 이런 행위들이 발생을 할 수 있고 이런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그래도 허용한 예술에 허용한 어떤 그 뭐라 그러나 용납 또 우리가 사실 마음속에 있지만 표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대리만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예술을 지원해 주느냐, 먹고 살기 죽겠는 사람 순으로다가 지원해 줘라. 그건 기본소득 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오히려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회적으로 무능력한 사람들을 도우려면 오히려 기본소득을 다 줘야 그 사람들이 보호가 된다는 것 아니에요? 거꾸로 지금 이제 예술가들은 집안 좋은데 태어나가지고 미대 나오고 그러면 돈이 얼마가 드는데 그런 애들 왜 도와줘? 집에서 지 엄마가 도와주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뭐 최고원 작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불행한 얘기지만 뭐 그냥 뭐 굶어 죽었잖아요. 맞아요. 왜 나와서 일 안 하고 굶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할 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맞아요. 이게 지금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며칠 전에 이기호 소설가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한민국 예술원 개혁하자고. 근데 거기에 30년 이상의 원로 작가들, 그러니까 그건 꼭 문학만을 의미하지 않고 미술이나 뭐든지 예술가들에 대한 그러니까 평생 연금처럼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 금액 대비 청년들을 지원하는 그런 예술 비용들을 보니까 예산에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예술을 하는데 어떤 기득권이 있고 그 기득권에게 주어지는 예산들은 되게 많은데 실은 되게 대다수 많은 예술가들은 이게 정말 굶어 죽기 딱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최고은 작가도 그렇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예술의 사조들 특히 이제 미술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봐왔는데 저는 어떤 예술의 순기능을 또 한번 좀 방송을 해주시면 이게 아니요 제가 지금 말한 것이 사실은 역기능처럼 들리지만 순기능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회는 다 합리성, 효율성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유일하게 예술의 영역만 그것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이 나쁘게 말하면은 이 체제를 갖다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기제이기도 하지만 네네. 또 이 기제를 그래서 어떤 또 이 체제를 벗어나지 않게 만드는 뭐라 그러나 보조자 이거일 수도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은 또 이 답답한 현실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일 수도 있고 네네. 앞으로 이제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노동이 이제 더 이상 노동 임금 이 체계가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그 예술에 대해서 오히려 장렬해야 되지 않나. 네네. 그런 게 되지 않고 만약에 그냥 예술가가 가난하기 때문에 줘야 된다 그러면은 예술가들은 우선순위 되기 쉽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왜 우리가 예술가한테 지원해야 되는지를 제가 오늘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는 얘기를 했지만 네네네. 사실은 이게 제가 부정적으로 보이라고 얘기를 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오늘은 딱 예술의 사조돼서 이게 우리가 정말 되게 공부가 재밌었어요. 저는 간만에 강의를 재미난 강의를 들은 것 같았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술가 문화예술인의 기본소득으로 만약에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한 번 또 시간을 내서 우리가 이거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술의 기능이 이게 최소한 한 5회에서 10회 정도는 해야 네네네. 사실상 제가 의미 왜곡 없이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이거 시리즈로 가요, 시간이님. 저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네, 그냥 이게 우리가 이제 다양한 주제들을 이렇게 저렇게 가져오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우리 이거 가지고 제 사심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이게 쭉 시리즈로 가면 좋지 않을까. 아니, 진심이시면 저 전 진심이에요. 저 항상 진심이에요. 좋지, 그럼. 전 항상 진심이에요. 하루는 뭐 똥 시리즈 하고 하루는 피오즘 시리즈 하고 이렇게 가죠 뭐. 그리고 이게 시간이님이 정말 자신의 전공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연스럽고 이제 우리가 막 질문해도 그냥 바로바로 술술술 나오시고 그래서 그냥 본인의 시리즈 본인의 전공으로 이렇게 가시면 진행하는 저도 공부가 많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도 제가 갑자기 제가 연이틀 계속 좀 잠을 못 자가지고 좀 피곤했는데 갑자기 눈이 팍 뜨지네. 지금 모든 게 합리성, 효율성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그걸 거부하는 유일한 영역이 예술이다. 네네. 그렇다면 예술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사회의 뇌관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 뇌관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자, 똥으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미니 시리즈 보면은 꼭 끝날 때쯤 되면은 다음 편 너무 기대되게 막판에 막 그런 장면들 보여주고 끝나잖아요. 맞아. 자, 오늘이 좀 그런 날 아닌가 싶은데 시간이님의 다음 편을 기대하면서 오늘 228회 예술이 뭐길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